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어, 감기가 계속 들어갔고, 아침에 이제, 어, 팟캐스트 녹음이러 갔다 왔어요. 목소리가, 아직도 좀, 약간 좀, 그렇죠?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중국에 다녀오지 않았고, 이 확진자 관련돼서, 확진자들의 동선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한폐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감기가 상당히 한 일주일 갔네요. 요 연휴는 사실 감기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도 항상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우한폐렴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웬만하면 가지 마시고 마스크 쓰시고 장갑 끼시고 어, 웬만하면은 사람 어떤 경우가 있을지 몰라요. 어,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니나 다를까 무한폐렴 관련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결되면서 인터넷이라든가 이 사이버상에는 가짜 뉴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진작에 이런 가짜 뉴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그 공포심에 더 많은 피해가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어, 사실 이런 전염병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큰 재해 같은 경우는 그 재해 자체도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지만 그 재해와 거의 동시에 아니면 그 재해보다 먼저 오거나 그 뒤에 오는 이런 사회적 공포, 패닉 현상이 더 많은 피해를 발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와야 될 큰 세 가지 충격이 있죠. 첫 번째 충격은 뭐 미세먼지와 관련된 어쨌든 일종의 그 오염물질과 연결된 그런 것.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인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전염병으로부터의 중국으로부터 유입. 지금 우리가 겪고 있죠. 세 번째는 어, 중국 동부해안. 우리는 서해죠. 황해죠. 황해 서쪽. 중국의 동쪽, 동남쪽에 산재한, 집중적으로 산재한 핵발전소의 사고로부터 연결된 핵오염물질의 유입. 이게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3대 큰 위기죠. 자연적 위기이기도 하고, 이기도 하지만, 인재일 가능성이 크죠. 실제로 전염병에 대한 대응을 봤을 때, 우한폐렴을 봤을 때, 어, 이걸 초기에 정보를 차단하고 우한을 봉쇄하기 전에 이미 엄청난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된 것처럼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 사스도 그렇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마찬가지고 어, 방역 체계에 대한 신뢰할 수 없는 부분들. 또 하나는 마찬가지죠. 중국의 원자 발전 핵 발전소의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당히 큰 두려움이에요. 일본으로부터는 이미 한 차례 오고 있고 앞으로 더 올 것 같은 이, 그, 지금 핵 오염수 관련된 부분이죠. 음, 우리가 철저히 지킨다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실 그 통제되지 않는 나라들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북한은 또 뭐 핵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어쨌든 그건 그렇다 쳐도 제 걱정되는 것,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제가 이제 집에 계속 누워갖고 이제 약 먹고 누워서
시사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계속 모니터했는데 좀 걱정입니다. 보건이나 의료 같은 지식이 거의 없는 이런 자칭 전문가들이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떠들어대는, 그냥 제대로 된 정보도 아닌 걸 인터넷에서 본 것만 가지고 떠들어대는 걸 봤을 때 큰일이다. 방송사들이 최소한의 어떤 그런 윤리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근데 그나마 며칠 지나면서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더 공포스럽게 하는 겁니다. 확인되지 않고 자기도 잘 모르는 그거를 이제 방송용으로 떠들어대고 있으니 걱정입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방송을 해도 국민들이 안심할까 말까인데, 이건 뭐 변호사 나부랭이들이라든가, 그 보건 의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변호사 나부랭이들부터 시작해서 뭐 자칭 뭐 이제 시사 종편에 우후죽순으로 출연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떠들어대고 있으니 걱정입니다. 이건 참,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것도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25일 동해 펜션에서 큰 사고가 있었죠. 사고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5일 동해시에서, 그러니까 일가족입니다. 대가족이 어떤 가족 모임을 1층 뭐 이렇게 일가 친척이 모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설 연휴를 맞아서 놀러 온 거죠. 놀러 오신 거죠. 그래서 아마 1층 같은 1층에 횟집도 있고 2층 이상은 펜션인데, 다 말하자면 펜션은 다 무허가입니다. 다가구 주택을 개조한 건데, 동해시에서는 이 허가 문제라든가 관리 문제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무허가죠. 이전에 비슷한 학생들 많이 희생된 사건 보신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져도 사후 관리가 안 돼요. 또한 언론들도 사후에 그걸 후속 취재를 안 해요. 어쨌든 이 가족이 이제 뭐 다른 음식점이나 밑에 1층에서 즐겁게 식사를 하시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하신 다음에 올라가서 위층을 올라가셔 갖고 이제 쉬면서 얘기하시려고 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났어요. 폭발도 아마 2번 혹은 3번 난 것 같아요. 저 CCTV 화면을 봤을 때. 근데 상황을 보니까 LNG는 아니고 LPG를 아마 그 난방으로 쓰고, 근데 요즘은 LPG를 난방으로 쓰면서 화재 문제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전기 인덕션으로 교체를 하죠. 근데 전기는 난방으로 하면 비쌉니다. 그건 뭐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난방은 가스나 기름으로 하고, 기름도 사실은 저런 펜션에서는 불편하기 때문에 가스, 특히 LPG로 하고, 이 취사는 이제 인덕션으로 하는, 전기 인덕션으로 하는 쪽으로 싸니까 그걸로 하는데, 원래는 이제 다 LPG 가스였는데 이 전기 인덕션으로 바꿨는데, 그거를 허가받은 업체가 아니라 이 자체가 다 불법이니까 주인이 자기가 했나 봅니다. 사실 저도 뭐 집도 져보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봤지만은 전기나 가스는 함부로 손을 안 댑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사람이 죽고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돈이 들더라도 이 전문 업자한테 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이게 LNG가 아니라 LPG니까 자기가 그냥 LPG의 가스레인지 부분을 띄고, 그건 뭐 띄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가스 밸브를 잠그고 띈 다음에 그거를 이제 마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요만한 마감재가 있습니다. 일본말로 뭐 하는데 그 일본말 쓸 필요는 없고 마감재를 해갖고 꽉 파이프렌치를 조여야 되는데요. 그걸 안 하고 그냥 이 중간 코크 형태로 한 겁니다. 코크 형태를 하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마감재는 손을 대도 뭐 뭘 해도 새지 않는데 이 코크 형태는 사람이 이렇게 툭 치거나 뭐 이렇게
아니면 뭘 건드렸을 때 이게 열릴 수가 있습니다.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여기를 열렸다 하더라도 저 밑에 있는 LPG 그 통에 이걸 잠그면 되는데, 문제는 이, 이 펜션이 일부는 인덕션을 깔고 일부는 인덕션을 또 안 깔았어요. 또 가스를 잠글 수는 없는 건 뭐냐면은 난방으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메인은 잠글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스 중간 코크니까, 중간 코크가 이게 툭 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세워져 나와 있었던 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 인덕션을 갈 때, 이걸 뺄 때, 이 일부 가스가 새어 나와서 방바닥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LNG, 도시가스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날아갑니다. 쉽게. 이게 창만 열어줘도 금방 환기가 돼요. 근데 LPG는 그렇지 않습니다. LPG는 창문을 열어놔도 무릎 아래 깔리기 때문에 이걸 이제 살살, 비로 살살 쓸어갖고 이걸 환기를 인위적으로 시키지 않으면은 이게 나가지 않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디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공사를 한 다음에 이 손님 아마 처음 받았을 수 있는 건데, 처음 받았는데 그때는 이미 무릎 아래 깔려 있었던 거고, 냄새가 좀 난다 하더라도 뭐 이제 벽지 그런 냄새가 거니 하고, 실제로는 냄새는 잘 안 나는 건 무릎 아래에 있기 때문에 코가 위에 있으니까 냄새가 안 나죠. 이게 사실은 그래서 LPG가 위험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두실 것은, LPG 가스가 이 적절량이라는 건 표현이 좀 그런데, 기준 그러니까 공기 대비 퍼센트에 들어와야 폭발이 일어납니다. 너무 많아도 폭발이 일어나지 않고요. 너무 적어도 폭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너무 적은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너무 많은 것은 의미가 없는 거. 너무 많으면 이미 뭡니까? 이 냄새를 맡기 때문에, 부취제가 있기 때문에, LPG 성능이기 때문에 냄새를 맡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게 그겁니다. LPG가 무릎 아래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 갖고 냄새가 안 나니까 환기를 안 시킨 다음에, 추우니까 환기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별거 없는 것처럼 하고, 분명히. 근데 조그만 애가 있어 갖고 문 열고 들어와서 냄새나 막 그러면, 무슨 냄새냐고 문을 열어놨을 수 있는데, 어른들이 주로 있었고, 이렇게 들어와서 뭐 이렇게 냄새 난다 하더라도 서 있는데 잠깐 뭐 이렇게 소파에 앉는다 하더라도 냄새가 나지 않죠. 밑에 깔려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뭘 해먹기 위해서 인덕션을 썼으면 모르는데, 인덕션 말고 자기들이 가져온,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가져온 가스버너에 그 불꽃을 딱 튀니까 그때 아마 그렇게 터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LPG가 사실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특히 이제, 물론 LPG가 정식으로 허가받은 업자한테 했으면은 그렇지 않겠죠. 그리고 그걸 알게 되면 미리 좀 이렇게 환기시켰으면 상관없겠죠. 근데 이게 빈 가스 관에 남아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하면은, 이건 상당히 이 폭발 가능한 농도에 다다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 번 터지죠? 뻥! 1834배, 보통 한 1700배 터지면 부피가 늘어납니다. 빵!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타난 다음에 이제 부탄가스가 있었다고, 부탄가스 통이 막 튀고 불이 났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부탄가스가 터졌다고 하면은 1차, 2차, 3차 폭발이 있었던 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완전히 인재입니다. 이게 놀러 가다가 펜션에서 LPG 가스 폭발이 말이나 됩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허가도 안 받고, 또 공사도 지가 지 손으로 하고. 이건 뭐, 이건 참, 이거 안타깝죠. 뭐 6명이나 죽었으니 뭐. 그리고 지금 병원에 계신 분도 전신화상이라고 알고 연세가 드셨으니까. 근데 무허가 숙박업소를 또 단속하자 그러면 동해시에서 하자면 또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전 관련된 거를 타협하면은 분명히 사고가 생깁니다. 사람이 죽어요.
참 그게 참 딜레마지만 딜레마라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확히 이 화재 사건 같은 경우도 정확히 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뭐 이제 어제 오늘 뭐 이렇게 그 바깥에 있는 가스 통에 성에가 껴갖고 가스가 막 새나와 갖고 뭐 이게 성이었다라고 하는데 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 새인 거예요. 그러면 집 다 날라갑니다. 무식합니다, 진짜. 사건 사고를 설명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냥 소위 소방방재 사건 그 교수라는 사람들도 완전 무식합니다. 그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추운 날 LPG통이 어떻게 이제 얼어 있는지 잘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게 LP가스통이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난방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난방을 썼기 때문에 난방으로 쓰여진 가스가 해면서 위가 성에가 낀 거지. 그러니까 그게 흔히 말하는 노출이 된 게. 그러니까 그게 다 나와서 했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 다 날라가, 집 다 날라갔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설명 안 하니까 사건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소위 소방방재 교수라든가 뭐 TV에 나와서 떠드는 인간들은 뭐 뭣도 모르는 인간들이고. 그리고 실제로 추운 날, 추운 겨울에 바깥에 나 있는 가스통 같은 경우는 이게 액체입니다. LPG 가스통이 있는 게 사실은 프로판 가스와 부탄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적절량. 그렇기 때문에 액체 상태입니다. 액체 상태가 밑에 있고 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구분이 됩니다. 그거는 누출이 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누출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난방용으로 이미 썼던 거고. 어, 그리고 그 난방용으로 썼던 거를 이게 그 각각의 구분된 걸로 쓰는 게 아니고 전체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펜션을 용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다른 데도 쓰고 그런 거니까 그렇게 된 거지. 참, 이게 참 무식합니다. 이 사건, 사고 관련된 부분이나 이 사람들 설명하는 거 보면 말만 교묘하게 이렇게 잘 떠들어갖고 근데 제대로 된 설명을 못하면은 못한다고 하는 거나 아, 제가 뭐 그런 사람들까지 상대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참 안타깝습니다. 이 좋은 날 설날 어, 답답한 내용 하나 처음 본 여성을 쫓아가서 주거침입 강간을 했던 20대가 출소 6개월 만에 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제 참 이게 원래는 이 범인이 피의자가 2014년 7월에 성폭력범죄 처벌하는 특례법 주거침입 강간죄로 강간을 한 거예요. 근데 참 이 초범이겠죠. 초범이라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처벌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그냥 뭐 롤로랄라 해갖고 3년 뒤에 주거침입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뭐 강간이 있었는지 어떻게 보지만은 했습니다. 그때 2년 6개월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 안에 또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은 주거침입 강제추행이면 왜 2년 6개월입니까? 그러니까 주거침입 강간을 한 다음에 집행유예를 받아갖고 또 범죄를 저질렀으면 이거는 이것에 따따블을 때려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법이 개판입니다. 이게 초범은 그래요. 초범은 그래. 초범은 그래 초범이니까 깎아줬다고 쳐도 두 번째는 2년 6개월 실형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해 1월 14일 출소한 다음에
7월에 지금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근데 그럼 그냥 주거침입만 했겠습니까? 분명히 성폭력을 하려고 갔겠죠. 강간하러 들어갔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서 실제 결과가 강간추행 등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이제는 단순 주거침입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법 자체가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런 연쇄범이라든가 다중 누중범에 대한 법 체계가 우리는 없습니다. 그냥 각각의 범죄에 대해서 판사가 알아서 누범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연쇄강간범입니다. 이 범죄자는. 그럼 우리의 법 체계 안에 연쇄강간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쇄강간죄와 강간죄는 연쇄강간과 강간은 법을 다루는 놈들, 판사나 이런 놈들의 입장에서는 1하고 3, 4의 차이일지 모르지만 범죄를 다루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다른 범죄입니다. 이것은 연쇄강간범 같은 경우는 최소한 징역 15년 이상을 해서 오랫동안 가둔 다음에 이 사람의 성적 공격력을 떨어뜨려야 된다. 근데 이거를 주로 이제 법을 하는 놈들, 진짜 뭣도 모르는 놈들이 이 법을 다루고 사람 다루니까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 법을 하는 놈들이 우리 사회에 주류가 됐습니까? 이게 참 후진적인 사회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놈들이 사회에 이걸 자꾸 이게 참 후진적인 사회 아닙니까? 법으로만 움직이는 사회, 그게 정상인 사회입니까? 아니죠. 제대로 된 전문가가 대우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해? 단순 주거침입. 주거침입의 목적은 뭡니까? 성범죄죠. 그것도 연쇄강간범 아닙니까? 근데 딸랑 징역 10개월입니다. 왜? 앞에 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건 앞에 거 연결이 되는 거죠. 참 답답한 형태죠. 판사 하는 소리가 참 그렇죠. 누봉기간에 길을 가던 피해자를 주거지에 따라가서 어? 따라갔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근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히죠. 성인이기는 하지만 사회 초년생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겁니다. 아니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 첫 번째 주거침입 강간을 했고 그 다음에 주거침입 추행을 했어요. 그건 강간을 하다가 미수에 그쳤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또 추수한 다음에 또 했어요. 이거를 이 판사라는 인간이 이따위로 판결을 하니까 얘가 그럼 10개월 지난 뒤에 뭐가 되겠습니까? 그때는 잡지 못할 연쇄강간범이 됩니다. 이게 참 법이 소위 말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가해자 중심이죠. 이게 참 답답합니다. 이거를. 이런 놈들을 그냥 아이고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제 설날 지나면서 꼭 이런 그 기사들이 나죠. 설 가족 비극. 그죠? 반복된. 좀 전에도 뭐 YTN에 뭐 범죄심리 뭐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 설날에 벌어진 가족 비극에 대해서 참 잘 설명도 못 하시더만. 에휴, 답답해라. 어. 이 통계상으로는 설 연휴 가정폭력이 44.9%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즉 1.5배 정도가 올라가는 거죠. 평소에 비해서는. 명절 후 이혼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청에 따르면 이제 20일부터 27일까지 1, 2 가정폭력 신고가 총 4,400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평균이 말하자면 보통 2000 명절 동안 한 것이 한 1000건 됩니다. 근데 명절이 아닐 때는 한 700건이니까 그러면 44%. 뭐 배가 됐다고 해도 뭐 관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겠어요? 만나면 이제 일단은 가족 중심주의 사회에서는 바래요, 뭘. 안 해주니까 섭섭해요. 그럼 폭력이 생기죠. 불만과 폭력이 생기죠. 가족한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상속법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상속법을 바꿀 때에는 당연하게도 의무교육 시스템이 확충되는 시기,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또 유기가정 지원에 대한 것이 일정적으로 됐고, 어떤 아이가 부모 없이도 최소한의 생계와 또는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정도가 되면은, 그 정도가 되는 것과 동시에 상속에 대한 부분들을 바꿔야 된다. 지금 같은 상속 시스템이면은 부모 죽길 바라는 거죠. 저 부모 재산이 내 재산인데 부모가 빨리 죽어야지 저게 내선 될 거 아닙니까? 가족 중심주의 사회하고 지금의 상속 시스템 하에서는 상속 시스템을 바꿔서 개인의 처분권 대신에, 그 개인이라고 하면은 부부가 각각의 재산을 갖고 뭐 이런 부분들 가지고, 아이는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는 부분 대신에 관련된 세금을 국가가 징수를 하고 그걸로 아이를 키우는 방식으로 돼야 되겠죠. 지금 같은 시스템이 지속되면은 가정폭력이, 이건 뭐 계속 그렇게 늘어나겠죠. 어차피 규모가 작은 공간에서 서로 작은 걸 갖고 아웅다툼할 때 저게 없으면 저게 내 거가 되는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되게 단순합니다. 자본주의 경제 논리는 되게 단순해요. 이건 자본주의 논리가 아니라 가족 중심도의 경제 논리는 되게 단순합니다. 깊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소위 전통이라는 것 때문에 바꾸지 못할 뿐입니다. 언제 바뀔까요? 글쎄요. 경찰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 수사권 조정이 오늘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대통령이 통과됐고,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된다고 지금 이제 아직은 시행이 안 됐습니다만은, 대통령령하고 시행령 또 경찰청의 규칙 바뀌고 그러면은 이제 법상으로, 여러분 혹시 경찰 단계에서 수사할 때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했을 때 그냥 쭈뼛쭈뼛 나가시면 안 됩니다. 경찰 단계의 수사를 받을 때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얘네들이 절대 그런 거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일 때문에 잠깐 조사 받으세요라고 하면은, 아유 갑자기 그 덜컥 겁이 나갖고 아유 막 굽신굽신하고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가서 잘해봐. 그러니까 예전에는 통했어도, 왜냐하면 이게 어, 뭐 예전에도 별로 통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검찰 단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경찰에서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화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뭔가 여러분이 좀 걸리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돈이 든다 하더라도 변호사, 그것도 좀 경험 있는, 정관을 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좀 주변에 아는 사람, 좀 경험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은 못하시면 뭐 서초동에 가서 간판 큰 데 가서 물어보세요. 아니면 그게 좀 그런 법률구조공단 같은 데서 반드시, 아니면 뭐 민병 같은 데도 뭐 도움을 청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상담을 하시고 좀 신뢰 있는 곳에 하셔갖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참고인 조사 받으랬는데 가도 되느냐? 예전 같은 모르지만 지금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절대 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혼자 가시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정확히 사건 내용이 뭐고 뭐의 혐의라든가 아니면 뭐의 진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걸 들으시고, 거기에 더 변호사랑 의논을 하거나 아니면 변호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무엇인가 정보를 가지고 대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 단계에서 이게 종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잉해서 막 벌벌 떠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조금 대응 단계가 빨라진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좀 법을 아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시라. 그게 뭐 경찰 출신 변호사도 괜찮고, 어쨌든 변호사 도움을 일단 받고 돈이 조금 든다 하더라도, 이게 또 양아치 같은 변호사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 말고 그거 어떻게 구분하느냐? 말 들어보면 아시죠? 분명히 주변에 그래도 좀 뭐 한둘은 있을 겁니다. 주변에 건너 하나라도 도움을 받아서 그럼 최소한 동행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그 사람 명함이라도, 그 변호사 명함이라도 가져가서 제가 이 사람한테 상담을 했고요. 경찰한테 했고, 지금 바빠서 못 오시는데 이제 혹시 진술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달라고 하셨으니까 명함을 그 담당 경찰한테 주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담당 경찰이 저 사람은 저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은 함부로 못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경찰 앞에 가셔갖고도 함부로 본인의 어떤 얘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같은 사실을 말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게 조사하는 사람의 어떤 의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단계부터 변론 조력을 받아내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이런 과도기가 일종의 있습니다. 과도기 때 피해를 받으시면 안 되니까. 그렇죠. 항상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원인이 생기면 법률구조공단이라든가 아는 변호사한테 먼저 전화를 해서 이거는 이제 출두해도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뭐 특별하게 아주 불이익을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당분간 한 1년 정도는 최소한 이런 좀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고, 시행착오 때 피해를 보시면 안 되죠. 자, 오늘은 목을 많이 썼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